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 나는 세상에 뛰어난 천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과거 구글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 제3차 세계 퍼즐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제4차 세계 퍼즐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미국 팀의 주장이었다. 예전에 그 친구와 퍼즐 대회 문제를 같이 풀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한참을 고민해서 겨우 푼 문제를 그 친구는 두세 번 만에 쉽게 풀었다. 하지만 그는 구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그가 엔지니어링보다는 퍼즐 문제를 푸는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적 능력은 성공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러나 과학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만큼은 분명 뛰어난 천재일 거라고 생각해왔다. 물론 이것은 결과로만 판단한 것이고 어쩌면 생존자의 편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나는 박사 졸업 후 운 좋게도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깊이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샤프,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담 리스, 스티븐 추, 화학상을 수상한 브라이언 코빌카다. 이 장에서는 그들과 교류하며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려고 한다. 윌리엄 샤프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량화된 지표로 나타내는 샤프 지수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샤프의 투자에 관한 조언을 보면 그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강의만으로는 그가 정말 뛰어난 천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 아담 리스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스티븐 추는 레이저 냉각과 원자 포획 방법을 발명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영민해 보였고 지적 능력도 나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똑똑한 동료보다 뛰어난지는 판단하기 힘들었다. 브라이언 코빌카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기본 성질과 구조를 설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는 논리가 분명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깊이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코벨카는 스티븐 추나 샤프보다 학구적인 기질이 더 강했고 오랫동안 기초과학 연구에 몰두해 왔으며 그의 업적은 주로 오랜 노력을 통해 이룬 것들이었다. 어쩌면 이 4명의 노벨상 수상자는 앞서 말한 동료보다 똑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업적은 비범하다. 그러므로 지적 능력과 업적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IQ는 120만 넘으면 충분하고 120이 넘으면 IQ는 더 이상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IQ가 120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 대략 40에서 50%의 중국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다시 말하면 절반의 인류가 노벨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IQ가 120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지 않거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까지 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특별히 좋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힘들 만큼 사고력이 풍부하기도 한다. 인류가 IQ, EQ 등의 여러 지표들을 발명해낸 것도 사람의 재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람의 재능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살면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재능이 과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인지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면 그의 뛰어난 천재성은 대학 입학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반대로 학생 때는 줄곧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인슈타인은 문제 제기를 좋아했다. 2년 전 저명한 물리학자인 장서우천 교수와 함께 칭화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장 교수는 가장 큰 차이가 문제 제기에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낸다고 한다. 반면 칭화대학교 교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연구 방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스티븐 추, 아담 리스, 브라이언 코빌카 등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당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였다. 그들은 논문 발표나 연구비 신청 등의 실용적인 목적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둘째, 아인슈타인은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했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각의 나래를 펼쳤고 그런 다음 서서히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은 교육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고수했고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통일장 이론의 가설에 대해 죽을 때까지 매달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론은 60년이 지난 후에야 실증되었다. 아인슈타인은 가장 빨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주제를 찾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이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다. 천재들은 분명 남들보다 특출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지, 식견, 용기 혹은 방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 최근 중국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게 하지 마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배우며 바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으면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50등을 하기 마련이다. 더욱 중요한 건 출발선에서 뒤처졌다고 앞으로 계속 뒤처진다는 법은 없다.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기적이고 어쩌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1901년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위치한 인디펜던스 고등학교의 졸업생 대표는 찰리 로스라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내 신문의 편집장으로 학교 안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고 영어 교사인 브라운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기도 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브라운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와 찰리에게 키스를 해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찰리의 옆에는 키가 작고 왜소한 학생 한 명이 서 있었다. 이 학생을 우선 해리라고 부르도록 하자. 해리는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의 투박한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다. 그는
외모도 수수하고 특별한 매력도 없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촌티가 많이 났다. 하지만 해리는 꽤 당돌한 학생이었다. 그는 브라운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 왜 제게는 키스를 안 해주시는 거죠? 브라운 선생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키스를 받고 싶으면 너도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오렴. 당시 옆에서 이 말을 듣던 찰리는 자신은 키스를 받았으니 앞으로도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압박감을 동력으로 바꾸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찰리는 미주리 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새롭게 설립된 신문방송학과의 첫 교수가 되었다. 이후 그는 언론계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특유의 근면함과 총명함으로 1932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 후로도 10여 년간 언론계에서 찰리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고 그는 결코 나태해질 수 없었다. 1945년 찰리는 트루먼 대통령의 언론과 출판, 사무를 담당하는 수석 비서가 되었다. 이는 아마도 언론 종사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일 것이다. 찰리 로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있던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찰리 옆에서 선생님께 키스를 받지 못한 아이, 해리다. 과연 해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그의 존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 촌스러운 학생의 이름은 해리 트루먼. 그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다. 사실 1940년대 무렵부터 찰리 로스가 언론계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트루먼의 도움이 컸다. 트루먼 도서관의 기록에 따르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찰리 로스는 수석 비서에 임명되고 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브라운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정말 기뻐할 걸세. 트루먼 대통령은 곧장 수화기를 들고 인디펜던스 고등학교에 계신 브라운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브라운 선생님,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제 제게도 키스를 해주시겠습니까? 브라운 선생님이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서 오렴. 찰리 로스와 달리 해리 트루먼은 출발선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의지할 만한 인맥도 기회도 없었다. 찰리가 언론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트루먼은 생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길고 긴 마라톤의 최우승자는 트루먼이었다. 트루먼의 성공은 인생이 출발선에서 얼마나 앞서 있느냐는 일생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사실 출발선에서 한참 앞서 있다고 해도 끝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달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요리 멘탈과 같은 단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작은 상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 요리 멘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요리 멘탈은 다름 아닌 출발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련과 좌절을 겪기도 하는데 이때 부모와 교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인생은 길고 긴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면 잠깐의 실수와 뒤처짐에 좌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선 이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좌절을 겪었을 때 계속 압박하거나 아이 대신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기도 한다. 내가 칭화대학교에 입학할 때 신입생이 200명 정도 있었는데 모두 각자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수재들이었다. 하지만 첫 중간고사 이후 성적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강한 멘탈을 지녔고 누가 유리 멘탈을 지녔는지가 바로 드러났다. 전자의 경우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 계속 전진했고, 후자의 경우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심리적인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후자의 문제는 지적 능력이나 지식이 남들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어려서 만들어진 유리 멘탈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유리 멘탈을 돌봐주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단 몇 미터라도 앞서 보려고 경쟁을 벌이고 인생의 단거리 달리기만 주력하고 있을 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갖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강한 멘탈이 있으면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앞을 향해 달리면서 주변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결승선까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이들이다. 운에 관하여. 내가 2003년 박사과정을 졸업할 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윌리엄 브로디 총장은 졸업식 연설에서 노력으로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이야기 대신 인생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줬다. 이 장에서는 그때 그 내용과 함께 지난 10수년간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옛말에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백의 시구, 하늘이 나를 내어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말도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나는 살다가 막막한 순간에 놓이면 이 시구를 잠시 떠올린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무작정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차분히 생각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구글 직원들에게 금융학 101 강의를 해준 버튼 말키엘 교수는 시간은 여러분의 친구이지만 시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다. 지난 45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약 7%대로 오늘날까지 약 20배가 오른 셈이다. 하지만 만약 주식시장이 가장 빠른 오름세를 보인 25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즉 수익률은 매년 3.5%에 그치고 최소 80% 이상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25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노리며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은 인내심을 발휘해 시간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트루먼 대통령 역시 계속되는 불행에도 언제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다.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재산이 되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된다. 뜻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줄 안다. 트루먼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운의 시기를 묵묵히 견딘 인내심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사소한 경험들을 성공에 도움이 되는 재산으로 활용한 것이다. 트루먼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겸손함과 소박함이다. 영어에는 humble이라는 단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낮춘다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단어의 핵심은 겸손에 있다. 트루먼은 대통령이 되기 전 루즈벨트 밑에 부통령으로 있었다. 그가 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겸손한 성품 덕분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 주변에 똑똑한 사람은 많았지만 트루먼처럼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1948년 트루먼이 연임에 도전할 당시 그는 운이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경쟁 상대인 듀이에게 뒤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운이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상대에게 맞섰다. 트루먼은 선거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설을 했다. 어느 때는 청중이 몇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결국 행운의 여신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 후에도 그는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했고 그로 인해 인생 후반기에는 좋은 운이 많이 따를 수 있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 덕분이고 실패하면 무조건 운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주식시장이 폭등할 때는 너도 나도 주식의 신이었다가 폭락할 때는 무조건 시장 탓이고 자신은 운이 없는 희생양일 뿐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투기자들은 돈을 잃고 나서 정부를 상대로 보상해달라고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한다. 성공했을 때 그동안 도움을 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운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불운이 닥쳤을 때도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내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에 대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절대 능력을 과시하거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조하지 않는다. 운의 힘을 믿으면 억울함은 줄어들고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자.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운이 언젠간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로 위안을 삼자. 거리낌 없는 양심은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이다. 모든 일은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는가?